최현우는 국내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지휘자입니다. 은퇴 후에는 서울음악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차세대 음악가들을 양성하고 있었죠. 완벽주의의 화신이라 불리는 최현우는 학생들 사이에서 얼음 지휘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현우는 오늘도 음악원 심사실에서 학생들의 연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한 학생이 긴장한 나머지 활을 놓쳤고 그 순간 연주가 흐트러졌죠. 최현우의 날카로운 눈빛이 학생을 향했습니다. 기본기가 부족해요. 테크닉에만 치중하지 말고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한 달 뒤에 다시 오십시오.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연주실을 나갔습니다. 심사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다음 학생이 들어올 때까지 최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째서인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65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지만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수업이 끝난 후 텅 빈 음악원에는 최현우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고요한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자신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그 소리가 그를 따라왔습니다. 최현우는 자신의 개인 작업실로 향했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방은 방음 시설이 완벽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특히 오래된 첼로 하나가 실내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최현우는 서랍을 열어 낡은 악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서툰 음표들이 적힌 종이였습니다. 종이의 모서리는 여러 번 접히고 펴진 흔적이 있었고 시간이 흐르며 누렇게 변해버렸지만 그 위에 적힌 음표들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최현우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아 그 악보의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멜로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최현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그의 굳게 닫혀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만큼은 얼음 지휘자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한 남자의 깊은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멜로디가 끝나자 최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최현우와 갓난아기가 있었죠.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최현우의 검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소리, 우리의 작은 음악가, 1993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음악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야 했던 최현우는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생후 석 달 된 딸 소리를 한국의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는 유망한 지휘자였지만 아직 세계적인 무대에서 인정받기 전이었고 홀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소리의 어머니는 출산 직후 세상을 떠났고 최현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소리야. 최현우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가족을 포기했던 과거의 선택을.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월은 이미 흘러버렸고 그의 딸은 이제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최현우는 피아노 위에 놓인 잡지를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음악 전문 잡지의 표지에는 새로운 첼로 신동, 온라인에서 화제의 연주자, 박소라라는 제목과 함께 한 젊은 여성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사진이었습니다. 최현우는 그 기사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강원도 출신의 독학 첼리스트가 특별한 음색과 감성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해가 뜨기 전부터 한 소녀가 나무로 지어진 헛간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이른 아침 연습이 가장 좋았습니다. 고요한 새벽, 자연과 함께 흐르는 음악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첼로의 깊은 울림이 헛간을 가득 채우고 그 소리는 멀리 들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박소라의 손가락은 현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정규음악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녀의 연주에는 독특한 감성이 묻어났습니다. 2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독학으로 첼로를 마스터했고 자신만의 연주 스타일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즐겨 연주하는 한 곡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멜로디였죠. 마치 오래된 꿈처럼
희미하게 기억나는 그 선율은 박소라에게 어딘가 모르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소라야, 아침밥 먹으러 와야지. 양어머니의 부름에 박소라는 연주를 멈추고 첼로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첼로는 비록 오래되고 약간 손상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마을의 중고 악기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첼로는 누군가의 이니셜 L, S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가끔 이 첼로의 전 주인이 누구였을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양부모는 박소라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소라가 또 인터넷에서 유명해졌다네. 마을 슈퍼주인 김씨가 그러더군. 양아버지 박종호는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는 박소라를 자신의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비록 그와 아내 이미경은 음악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딸의 재능을 항상 응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라는 손재주가 좋아서 그래요. 작은 때부터 남달랐잖아. 이미경은 정성스럽게 차린 된장찌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딸에 대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사실 박소라는 몇 달 전 친구의 권유로 자신의 첼로 연주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특별한 기대 없이 올린 영상이었지만 그녀의 독특한 연주 스타일과 감성적인 표현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연주한 자작곡 잊혀진 메아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곡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멜로디를 발전시킨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 서울음악원에서 말이야. 양아버지의 말에 박소라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서울음악원이라고요? 박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음악원은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교육기관 중 하나였으며 얼음 지휘자로 유명한 최현우가 원장으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 특별 오디션을 볼 기회를 준다고 하더구나. 내 영상을 보고 감명받았다며. 양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소에 너무 고생했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니? 박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학으로 음악을 배웠기에 정규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죠.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저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박소라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소라야, 넌 특별해. 그 음악원에서도 그걸 알아본 거지. 양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게다가 내가 연주하는 그 멜로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흥얼거렸던 그 노래. 정말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왔구나. 박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는 그녀에게 진실을 숨기지 않았고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출생과 관련된 기록은 거의 없었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그 멜로디뿐이었습니다. 마치 먼 과거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그 멜로디는 그녀의 정체성과 깊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도전해볼게요. 박소라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은 그녀에게 완전히 낯선 곳이었지만 음악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박소라는 소중한 첼로를 챙기고 양부모의 따뜻한 응원을 받으며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만의 특별한 멜로디를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그 멜로디는 누군가의 꿈결 같은 목소리로 들려주던 자장가 같기도 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그리움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멜로디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에선 중요한 무언가를 찾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해가 뜨기 전부터 한 소녀가 나무로 지어진 헛간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이른 아침 연습이 가장 좋았습니다. 고요한 새벽, 자연과 함께 흐르는 음악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첼로의 깊은 울림이 헛간을 가득 채우고 그 소리는 멀리 들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박소라의 손가락은 현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정규 음악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녀의 연주에는 독특한 감성이 묻어났습니다. 2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독학으로 첼로를 마스터했고 자신만의 연주 스타일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즐겨 연주하는 한 곡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멜로디였죠. 마치 오래된 꿈처럼 희미하게 기억나는 그 선율은 박소라에게 어딘가 모르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소라야, 아침밥 먹으러 와야지. 양어머니의 부름에 박소라는 연주를 멈추고 첼로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첼로는 비록 오래되고 약간 손상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마을의 중고 악기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첼로는 누군가의 이니셜 L, S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가끔 이 첼로의 전 주인이 누구였을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양부모는 박소라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소라가 또 인터넷에서 유명해졌다네. 마을 슈퍼주인 김씨가 그러더군. 양아버지 박종호는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는 박소라를 자신의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비록 그와 아내 이미경은 음악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딸의 재능을 항상 응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라는 손재주가 좋아서 그래요. 작은 때부터 남달랐잖아. 이미경은 정성스럽게 차린 된장찌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딸에 대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사실 박소라는 몇 달 전 친구의 권유로 자신의 첼로 연주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특별한 기대 없이 올린 영상이었지만 그녀의 독특한 연주 스타일과 감성적인 표현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연주한 자작곡 잊혀진 메아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곡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멜로디를 발전시킨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 서울음악원에서 말이야. 양아버지의 말에 박소라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서울음악원이라고요? 박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음악원은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교육기관 중 하나였으며 얼음 지휘자로 유명한 최현우가 원장으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 특별 오디션을 볼 기회를 준다고 하더구나. 내 영상을 보고 감명받았다며. 양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소에 너무 고생했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니? 박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학으로 음악을 배웠기에 정규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죠.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저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박소라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소라야, 넌 특별해. 그 음악원에서도 그걸 알아본 거지. 양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게다가 내가 연주하는 그 멜로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흥얼거렸던 그 노래. 정말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왔구나. 박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는 그녀에게 진실을 숨기지 않았고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출생과 관련된 기록은 거의 없었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그 멜로디뿐이었습니다. 마치 먼 과거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그 멜로디는 그녀의 정체성과 깊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도전해볼게요. 박소라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은 그녀에게 완전히 낯선 곳이었지만 음악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박소라는 소중한 첼로를 챙기고 양부모의 따뜻한 응원을 받으며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만의 특별한 멜로디를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그 멜로디는 누군가의 꿈결 같은 목소리로 들려주던 자장가 같기도 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그리움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멜로디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에선 중요한 무언가를 찾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소라는 긴장된 마음으로 최현우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노크했고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고 정돈된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면에는 클래식 음악의 거장들 사진과 함께 최현우가
세계 각국에서 공연했던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현우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뒤로 비쳐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박소라는 그의 눈빛이 어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던 시선 대신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소라 씨. 최현우는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박소라가 자리에 앉자 그도 책상 뒤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박소라는 불안하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어제 연주한 그 곡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최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로 어디서 배운 게 아닌가요? 네, 정말 배운 적이 없어요. 박소라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릴 때부터 항상 머릿속에 있던 멜로디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불러주던 자장가처럼요. 최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박소라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어제 그가 보던 낡은 악보였습니다. 이걸 보세요. 익숙하지 않나요? 박소라는 악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악보에 적힌 음표들은 그녀가 연주하던 멜로디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놀라움에 입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연주한 곡이에요. 어떻게 이게 여기에? 이 곡은 내가 30년 전에 작곡한 것입니다. 최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내 딸을 위해 만든 자장가였죠. 박소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어릴 때부터 기억하던 멜로디가 어떻게 최현우의 작품일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박소라 씨, 당신의 부모님에 대해 말해주세요. 최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입양아입니다. 박소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원도의 농가에서 자랐고 양부모님은 제게 항상 좋은 분들이셨어요. 제 생부모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단지 제가 생후 3달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것뿐이에요. 최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울음악원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당신처럼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게는요. 그렇지만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했습니다. 박소라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최현우가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2배로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나와 1대1 레슨을 할 것입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배워야 할 겁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원장이 직접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소라는 기쁘면서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최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재능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보세요. 내일 아침 7시에 연습실 3번에서 만납시다. 박소라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방금 일어난 일을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최현우의 행동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보의 멜로디. 어떻게 자신이 평생 기억해온 멜로디가 최현우의 작품일 수 있을까요? 음악원 생활은 박소라의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그녀는 다른 학생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준호는 그녀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서준호는 음악원 최고의 첼리스트로 인정받던 학생이었고 최현우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독학으로 배웠다면서? 서준호가 연습실에서 박소라를 마주쳤을 때 비꼬듯 물었습니다. 어떻게 특별 장학생이 됐는지 모르겠네. 원장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은 거야? 박소라는 그의 도발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연습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녀는 최현우의 지도 아래 기초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최현우는 그녀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완벽함을 요구했습니다. 손목의 각도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최현우의 냉정한 지적이 연습실에 울렸습니다. 박소라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한 번 같은 구절을 연주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기술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체계적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현우는 겉으로는 여전히 차갑고 엄격했지만 박소라는 가끔 그의 눈에 스치는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자신의 특별한 멜로디를 연주할 때면 최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리는 것처럼 그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한편 최현우는 몰래 박소라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맡겨졌던 고아원 기록을 찾아보고 입양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소라가 바로 자신이 30년 전에 포기했던 딸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소라는 연습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우연히 최현우의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를 특별히 챙기는 이유가 뭐지? 현우, 그 소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거야? 강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음악평론가이자 최현우의 오랜 라이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는 없어. 단지 그녀의 재능이 특별하다고 생각할 뿐이야. 최현우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박소라는 그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뿐이야? 그녀가 연주하는 그 멜로디. 내가 젊었을 때 작곡한 것과 너무 비슷하던데. 우연일까?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박소라는 그 이상 듣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최현우와 자신 사이에 단순한 스승과 제자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의 중심에는 그 특별한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서울음악원에 봄이 찾아오면서 연례 콩쿠르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 콩쿠르는 음악원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고 우승자에게는 유럽 음악 페스티벌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교수진과 학생들 모두 이 행사를 위해 분주히 준비하기 시작했고 음악원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번 콩쿠르에 참가할 예정인가요? 어느 날 연습을 마친 후 최현우가 박소라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느 때와 같이 냉정했지만 눈빛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박소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학생들과의 격차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군요. 최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연주에는 다른 학생들에게 없는 특별한 감성이 있어요.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향상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음악성은 타고나는 것이죠. 박소라는 최현우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제가 참가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곡을 생각해뒀어요. 최현우는 서랍에서 악보 한 묶음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오래전에 작곡한 첼로 독주곡입니다. 아직 공개된 적이 없어요. 당신이 처음으로 연주하게 될 겁니다. 박소라는 악보를 받아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곡의 도입부는 그녀가 알고 있던 멜로디로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더 복잡하고 심오한 변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미완성이었던 이야기가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곡은 박소라가 말을 시작했지만 최현우가 가볍게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지금은 묻지 마세요. 콩쿠르 준비에 집중하세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최현우의 목소리에는 비밀스러운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콩쿠르 소식이 퍼지자 음악원 학생들 사이에 경쟁심이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서준호는 이번 콩쿠르에서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야망에 불타 있었습니다. 그는 박소라가 최현우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 깊은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고 그녀를 방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골 출신이 원장님의 미발표 작품을 연주한다고? 서준호는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는 음악원의 휴게실에서 같은 학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특혜를 받는 거지? 우리는 수년간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녀는 겨우 몇 달 만에 모든 것을 얻고 있어. 더 이상한 건 원장님의 태도야.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평소에는 얼음처럼 차갑던 분이 그녀에게만 특별히 관심을 보이시잖아. 매일 아침 1대1 레슨을 한다고 들었어. 서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현우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관심이 박소라에게 쏠려 있다는 사실이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소라의 연습 환경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약한 연습실이 갑자기 다른 학생에게 배정되거나 그녀의 악보가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첼로 케이스 안에 있던 활의 말총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날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박소라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활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음악원에서 유일하게 박소라와 친해진 한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너를 방해하고 있어. 아마도 서준호일 거야. 그는 콩쿠르에서 자신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항상 견제해왔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와 경쟁할 생각이 없어. 난 그저 음악이 좋을 뿐이야. 박소라는 솔직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콩쿠르 일주일 전에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소라가 최현우에게 받은 특별한 악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연습실과 기숙사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악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박소라는 최현우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상황을 설명하자 최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실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간 것 같군요. 최현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원본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해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최현우는 전체 학생들을 강당에 모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엄격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음악은 경쟁이 아닙니다. 음악은 영혼의 표현이자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비열한 방법으로 다른 일을 방해하는 행위는 음악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최현우의 말에 강당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관련자는 즉시 퇴학 조치될 것입니다. 서준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무도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자신의 멘토이자 후원자인 강태준을 만났습니다. 원장님이 그 시골 소녀에게 보이는 태도가 이상하다니까요. 서준호는 카페에서 강태준에게 푸념했습니다. 분명 그들 사이에 뭔가 있을 거예요. 원장님이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는 것도 봤어요. 강태준은 커피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흥미롭군. 최현우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학생을 편애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내가 좀 더 조사해 볼게. 콩쿠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박소라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만났습니다. 강원도에서 양부모님이 서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딸의 콩쿠르를 응원하기 위해 농사일을 잠시 미루고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소라가 이렇게 큰 무대에 서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양아버지 박종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내 실력을 믿어. 분명 잘할 거야. 박소라는 양부모님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경험을 나눴고 학교 주변을 구경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학교 입구에서 최현우와 마주쳤습니다. 원장님, 이분들은 제 부모님이십니다. 박소라가 소개했고 최현우는 공손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소라가 많이 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아이의 양부모예요. 소라는 생후 3달 때 고아원에서 데려왔거든요. 공주에 있는 세빛 고아원이었어요. 최현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세빛 고아원이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1993년 가을이었지요. 우리는 아이를 갖지 못해 입양을 결심했고 첫눈에 소라를 보자마자 사랑스러워서. 이미경의 말이 계속되는 동안 최현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최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가 딸 소리를 고아원에 맡겼던 그날의 기록들, 입양 서류의 사본, 그리고 소리의 유일한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빛 고아원, 1993년 가을.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최현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박소라가 바로 자신의 딸 소리라는 사실을. 콩쿠르 전날 아침, 음악원은 분주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 연습에 집중하고 있었고 무대 설치와 음향 시스템 점검이 한창이었습니다. 박소라는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더 긴장된 마음으로 자신의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첼로 케이스를 어깨에 메고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내일 있을 공연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연습실 문을 열자마자 박소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습대 위에 놓여있던 그녀의 첼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목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첼로의 혀는 모두 끊어졌고 몸통에는 긁힌 자국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안 돼. 박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첼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파손된 부분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첼로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의 일부였고 소중한 친구와도 같았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최현우는 곧바로 연습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파손된 첼로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박소라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분명히 괜찮았어요. 오늘 아침에 와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소라 씨, 나를 따라오세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소라는 파손된 첼로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고 최현우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음악원 건물을 벗어나 최현우의 개인차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박소라가 물었지만 최현우는 대답하지 않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그들은 서울 외곽의 한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고급 주택가였고 최현우의 집으로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최현우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박소라는 조용히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내부는 심플하면서도 품격 있게 꾸며져 있었고 벽면에는 다양한 악기들과 음악 관련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현우는 그녀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최현우는 서재의 한쪽 벽에 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기다란 케이스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최현우가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아름다운 첼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지만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어 윤기가 흘렀습니다. 나무의 결이 아름답게 살아있었고 따뜻한 갈색 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첼로네요. 박소라는 경외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18세기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온 재산을 모아 구입했죠. 최현우는 첼로를 조심스럽게 케이스에서 꺼냈습니다. 내일 콩쿠르에서 이 첼로를 사용하세요. 박소라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귀중한 악기를 빌려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건 너무 귀중한 물건인데. 괜찮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첼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최현우는 첼로를 박소라에게 건넸습니다. 한번 연주해보세요. 박소라는 조심스럽게 첼로를 받아들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활을 혀내 대고 첫 음을 연주하는 순간 그녀는 그 음색에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도록 풍부하고 깊은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첼로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박소라는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즉흥 연주를 이어갔고 최현우는 그녀의 연주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첼로를 살펴보던 중 박소라는 첼로 안쪽에서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S라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 이니셜은 그녀가 강원도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첼로에도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 이니셜. 박소라가 손가락으로 S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최현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리털 SORI의 약자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딸의 이름이었죠. 딸이요? 박소라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최현우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최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아직 젊은 지휘자였습니다. 세계적인 성공을 꿈꾸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로 했죠. 하지만 그때 내 아내는 갓 태어난 딸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딸을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죠. 박소라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 역시 부모에게 버려진 경험이 있었기에 최현우의 결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후회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으니까요. 최현우의 눈에 희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음악을 사랑하길 바랐기에 이 첼로에 그녀의 이니셜을 새겼습니다. 언젠가 그녀에게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박소라는 순간 자신의 팔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입양될 때부터 갖고 있던 작은 은팔찌였습니다. 팔찌에는 S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원래 이름의 첫 글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물건이 있어요. 박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풀었습니다. 양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팔찌는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부터 차고 있던 것이라고 하셨어요. 최현우는 팔찌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소리에게 준 팔찌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준비한 선물이었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소라와 최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박소라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더 확인해봐야 합니다. 최현우는 평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연주하는 그 멜로디, 그 이니셜, 입양 시기와 장소 모두 일치합니다. 최현우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최현우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기의 목에는 박소라가 가진 것과 똑같은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일은 콩쿠르에 집중하세요. 그 이후에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최현우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음악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박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최현우의 첼로를 들고 연습실로 돌아온 박소라는 서준호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이 최현우의 첼로를 알아보고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건 원장님의 첼로잖아. 서준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귀중한 악기를 너에게 빌려주셨지? 내 첼로가 파손되어서요. 박소라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서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고 박소라는 그의 반응에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서준호가 그녀의 첼로를 파손한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콩쿠르 당일 음악원 대강당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최현우를 비롯한 유명 음악가들이 앉아 있었고 강태준도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박소라는 대기실에서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서준호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테크닉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현우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마침내 박소라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녀는 최현우의 첼로를 안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작은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모두가 그 유명한 첼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박소라는 심호흡을 한 뒤 활을 현에대었습니다. 그리고 최현우가 작곡한 그 특별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소라의 활이 현을 가로지르며 첫 음이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 깊은 감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최현우가 작곡한 멜로디는 마치 오래된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섞인 이야기처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최현우는 고요히 그녀의 연주를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음악이 자신의 딸에 의해 연주되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그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최현우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소라와
최현우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서준호 역시 불안한 눈빛으로 박소라의 연주를 지켜보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소라는 깊게 인사하며 무대를 내려왔고 모든 참가자들의 연주가 끝난 후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박소라는 만장일치로 콩쿠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소라 씨. 최현우는 트로피를 건네며 공식적으로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시상식이 끝난 직후 강태준이 박소라에게 다가왔습니다. 꽤 인상적인 연주였어요. 하지만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이런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심사위원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말이죠. 박소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최현우가 당신의 친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태준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딸에게 특혜를 준 것은 명백한 윤리적 위반이에요. 그의 말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최현우는 강태준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적인 문제입니다.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당신은 수십 년간 자신의 딸을 찾아왔고 이제 그녀를 특별 대우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태준의 협박에 가까운 말에 최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박소라는 최현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연히 서랍에 놓인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최현우가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이었습니다. 고아원 기록, 입양 서류, 그리고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까지. 모든 것이 박소라가 최현우의 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소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와 음악원을 떠났습니다. 그녀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동안 박소라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녀는 강원도 고향집으로 돌아가 양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폭풍이 불었습니다. 강태준의 폭로로 최현우와 박소라의 관계가 언론에 알려졌고 음악원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라야, 어떻게 결정하든 우리는 내 편이란다. 양어머니 이미경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박소라는 고요한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차분해졌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충격과 혼란을 넘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생각할 때였습니다. 한편 최현우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직업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책임을 인정했고 모든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많은 교수진과 학생들이 그의 사직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최현우의 음악적 리더십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준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박소라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시기심에 사로잡혀 그녀의 첼로를 파손했다고 고백했고 음악원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용기 있는 행동으로 존중받았습니다. 2주 후 박소라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최현우의 집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그는 소박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최현우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현우는 자신의 젊은 시절, 소라의 어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던 순간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30년간의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딸을 찾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최현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당신을 알게 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박소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둘 다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함께 특별한 자선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잃어버린 멜로디라는 제목의 이 공연은 최현우가 작곡하고 박소라가
연주하는 형식으로 수익금은 고아원과 입양 가정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연 날 대형 콘서트홀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는 최현우와 박소라가 나란히 섰습니다. 최현우는 지휘봉을 들고 박소라는 그의 특별한 첼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특별한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최현우가 관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시간과 다시 찾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소라의 첼로 소리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하모니가 어우러지며 그들의 특별한 멜로디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멜로디는 더 이상 슬픔과 그리움의 메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선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하모니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